네,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회의 장소 향계로 발표자, 이 토론자분들만 현장에 참석하고 청중들은 실시간 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본 간담회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점 우선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간담회 사회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셔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쟁점과 디지털 권리장전의 방향 설정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해주실 학회장님, 그리고 학회 임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본 간담회에 참여하고 계신 청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 심화 시대의 쟁점과 디지털 권리장전의 방향에 대한 심층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드리면 가벼운 목례로 자리에 앉아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차관님 중심으로 왼쪽 자리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 ICT 대연합 박재문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박원재 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정치학회 대구 카톨릭대 정치학과 장우영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행정학회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서영 과학기술포럼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전자공학회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이혁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정책학회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김영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통신학회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 홍인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학회 설동훈 회장님은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오시고 계시는 중이라서 이따 다시 한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정보과학회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원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보통신정책학회 동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이경원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경영학회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김범수 수석 상임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김정원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내빈들의 소개를 마치고요. 그럼 다음으로 우리 박윤규 차관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에도 사회적 공론화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개할 때 사회자가 그냥 앉아서 목례만 하라고 그래갖고 어느 모임 가서 처음으로 소개돼갖고 목례만 했더니 다음 분부터는 전부 일어나서 인사하시길래 제가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된 적이 있어서 부득이 일어나서 인사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설동훈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공론화의 한 챕터로서 그동안 저희하고 메가 트렌드 연구를 쭉 해갖고 오시는 9개 학회장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메가 트렌드 연구를 한 3년째 해오고 있고 또 그러한 정책 연구의 역량이 저희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드는데 정립하는데도 연결이 되어서 함께 시너지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트렌드 연구 첫 해에 앞으로 저희가 지향해야 될 어떤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상으로 저희들이 자리매김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신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큰 비전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큰 저희들의 정책 연구 역량이 시너지를 내고 그것이 전 세계에 알려진다면 굉장히 큰 모범적인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뉴욕 선언, 뉴욕 구상을 말씀하신 지 이제 1년여가 다가오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또 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저희들이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연구 역량을 대표하시는 그런 학회장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고견을 듣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주신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국민들 앞에 잘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마지막까지 학회장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관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로 2023년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정원 본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정원입니다. 저희가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정정부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의 올해 수행할 연구 내용 그리고 추진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9대 학회 연구진 분들, 교수님들하고 같이 협동 연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연구 결과물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간략하게나마 저희 연구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연구는 2021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3년차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는 2030 미래사회 메가트렌드에 따른 지속가능한 디지털 공동보정 사회를 구현할 제도 정비와 디지털 신질서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해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21년, 22년에 저희들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도출한 핵심 연구 결과, 이걸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수행할 연구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년 연구 결과입니다. 핵심적으로 두 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부분은 이제 좀 전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긴 합니다만,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가속화한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 방향을 분석하고 분야별 메가 트렌드를 도출했습니다. 플랫폼의 전방위적 확산, 초개인화 맞춤화, 자동화에 따른 노동 형태 다변화, 가상화 융합화의 진전, 이렇게 네 가지 4대 메가 트렌드를 도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런 메가 트렌드를 도출한 것은 아니고요. 문헌 연구라든가 그리고 산업, 다양한 분야의 핵심 지표에 대한 추세 분석, 전문가 설문, 전문가 자문,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이 4대 메가 트렌드를 도출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메가 트렌드를 주목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메가 트렌드로 인해서 야기되는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서 기업이라든가 산업에서의 생산성이 개선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메타버스라든가 블록체인 이런 기반의 신시장이 창출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AI나 로봇에 의한 일자리 대체, 그리고 이제 소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독과점 이슈, 그리고 계층 간, 기업 간 디지털 격차 확대, 이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가 트렌드의 내용, 특징, 특성,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1차년도 핵심 연구 결과는 디지털 대전환 미래 시나리오 설계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전략 수립에 필요한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디지털 공동버정 사회를 도출하였습니다. 표에 보시면
이 한 축을 산업 협동성, 혁신성의 정도를 한 축으로 하고 또 다른 한 축에는 디지털 전환 성과 공유 정도를 한 축으로 해가지고 네 가지 사회, 안전지향 공동사회,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기득권 유지 사회, 디지털 승자 독식 사회, 이 네 가지 사회를 시나리오로 설계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전문가들, 산업계, 학계에 계신 전문가들의 진단, 예측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미래 사회에 대한 수용성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2030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도출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1차년도의 그 연장선상에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3대 정책 방향과 분야별 10대 분야별 정책 아젠다를 도출 제시하였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연착륙 그리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해서 공정한 전환, 책임감 있는 혁신, 정의로운 이행 이렇게 3대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도출을 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모든 플레이어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임의 룰 세팅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인적 연대, 물리적 연결을 넘어서는 회복용 네트워크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공정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혁신의 주체들이 혁신의 사전적, 사후적, 윤리적 개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책임감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기후변화, 자동화 등 디지털 전환이 미칠 사회적 영향을 이해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통제하면서 이행의 정의를 구현하는 이런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고요. 이런 3대 정책 방향 하에 복지, 노동, 환경, 기술, 정부 등의 10대 분야별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위한 정책 아젠다를 제시를 했습니다. 복지 부분에서는 이제 포괄적 디지털 사회 보장제도, 노동 측면에서는 디지털 노동 전환 시스템, 기술 측면에서는 기술 주도권 경쟁 소의 공동 번영, 정부 측면에서는 인간 AI 협업 시스템 이런 그 아젠다를 도출해서 제시를 했고요. 이 관련돼서 아젠다의 세부 내용과 관련돼서는 오늘은 그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수행하고 있는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구는 2030 미래사회 메가트렌드에 따른 지속가능한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구현할 제도 정비와 디지털 신질서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저희 연구 결과 반영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개 부문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영역별 변화상 분석 그리고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분석 이런 부분에서는 기술 산업 사회 측면의 글로벌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그리고 1차년도 저희들이 도출했던 자동화, 플랫폼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산업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그리고 노동시장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 디지털 전환 대응 중장기적으로 이런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도출해서 이 정책적인 시사점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서 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연구 과제에서는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디지털 신질서, 디지털 전환 미래 전략 이런 부분에서 좀 연구에 초점을 둬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및 대국민 조사에서는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신질서 정립,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로 이행을 위한 정책적 선호도 관련 대국민 조사를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책 네트워크 구축은 오늘 간담회처럼 정부, 주요 학회, ICT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 결과를 최종 정리해서 2023년 12월 초에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수행하는 연구 중에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신질서 부분입니다.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
주요 쟁점이 되는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논쟁을 살펴보고 해당 기본권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혹은 우려가 되는 그런 국민의 기본권 제한 요소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제도 개선 방향성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권적 기본권, 사유권적 기본권 이런 정도로 구분을 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입법 과제를 도출해서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내부 연구진뿐만 아니라 외부 유명하신 이런 학자분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전환 미래 전략입니다. 역시 디지털 신질서 정립 지원을 위한 정책 아젠다 및 전략 도출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 사회 비용의 최소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사회 문제 해결, 디지털 주도권을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미래 전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연구 내용과 관련돼서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 입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전환 미래 전략 도출을 위한 1단계 과정을 진행 중에 있고요. 문헌조사, 텍스트 마이닝, 자문단 의견 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이슈를 검토하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는 이런 트렌드 변화, 이슈 조사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9월에 가서는 여기 오늘 참석하신 구대 학회장님이라든가 학회에 계신 연구진 분들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는 미래전략 자문단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트렌드 변화 이슈 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아젠다를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경쟁력 그리고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 가치에 대한 재진단 그리고 글로벌 메가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전문가 될 파일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0월에는 학회 디지털 정책 전문가를 좀 더 확대해서 아젠다 세부 전략에 대한 우선순위화 그리고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한 의견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될 파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역시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미래 전략 방향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 단계별 실현을 위한 세부 비전 미래 전략을 최종적으로는 12월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대국민 인식 조사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만 18세, 74세 남녀 2,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전환의 사회경제 영향, 디지털 기본권, 신질서와 관련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뭐 그런 그림이나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분석 결과를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종 결과는 역시 뭐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정책 네트워크 컨퍼런스 개최 부분은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메가트렌드 컨퍼런스 최종 일정은 12월 7일로 일정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학회장님들 참석하셨으니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차 년도부터 계속해서 같이 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구대 학회와 함께 하고 있는데 원래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이런 차원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학회에서 협동 연구하는 데서도 좀 좋은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아니면 조금 연계돼서 결과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워낙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 협동 연구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학회장님들께서도 연구진들 격려해주시고 같이 좀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원 본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쟁점과 디지털 권리 장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송상훈입니다. 오늘 주요 학회장님들을 모시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마련해온 디지털 권리장전의 추진 경과를 설명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디지털 심화의 변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를 넘어서 경제사회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챗GPT, 자율주행차와 같이 인간을 돕고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서 디지털이 그 자체로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것을 디지털 심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의 혁신은 기술의 진보와 도전이 함께 결합되면서 생겨납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기존 질서와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와 쟁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챗GPT는 소설, 만화와 같은 창작 영역에 사용되면서 저작권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의 배우협회와 작가협회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공동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논의 경과입니다.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심화라는 구조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 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 장전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미래에 대한 진단과 함께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고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들과 디지털 심화 이슈들을 분석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뉴욕 구상과 다보스 포럼, 하버드대 연설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디지털 질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미래에 대한 진단입니다. 앞서 키스디에서 발표해 주신 대로 여기 계신 9개 주요 학회가 함께 디지털 대전환 트렌드를 분석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혁신을 지향하면서도 그 혜택을 공유하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입니다. 디지털 권리 장전에도 그 방향과 내용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동향 분석입니다. 미국, EU 등에서 디지털과 관련된 헌장,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각국이 발표한 대략 570여 개의 조문들을 일일이 분석하고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가치와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각국이 발표한 헌장들은 인간 존중과 같은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비전을 제시하거나 혁신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소 부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견 수렴 및 이슈 분석입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단체, 스타트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를 통해 권리장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장 간담회, 디지털 소사이어티와 같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디지털 심화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쟁점들에 대한 연구와 분석도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될 내용과 방향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검토해왔던 내용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 나가기 위한 기본 원칙과 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는 헌장의 성격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라는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모범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구성입니다. 전문에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목적과 역할을 규정하고 본문에는 디지털 시대에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권리와 주체별 책무를 담으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선언적 성격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설서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가장 먼저 디지털 사회의 지향점인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의 구성과 운영 원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혁신을 추구하면서 그 혜택을 함께 향유하는 사회를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라고 본다면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혁신이 장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정과 포용, 안전과 신뢰가 전제되는 사회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의 권리와 주체별 책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디지털 서비스가 생활 필수제가 된 상황에서 네트워크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차별 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접근권, 전 생애 주기에 자신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권리도 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와 같이 사회 질서가 위협받지 않도록 책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같은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성 존중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권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 소극적 권리에 더해 자신의 개인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통제할 수 있도록 이칠 권리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에서 벗어날 권리인 디지털 건강권, 플랫폼 노동과 같이 변화된 노동 환경에서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로하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같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일할 권리, 생활 필수 영역에서 디지털 방식을 대체하는 수단을 요구할 권리도 권리 장전에 포함될 만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디지털 혁신의 촉진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디지털 혁신의 주체는 자유로운 개인인 만큼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를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경제사회적 활동을 하도록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과 같은 지원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민간의 혁신 역량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창출하는 환경 조성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력들도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하거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부분도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공정과 포용의 실현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디지털 경제,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우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 독점 우려가 있어 정보의 독점과 격차, 지배력 남용 행위로 발생하는 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암호화폐, AI 저작물들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가치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디지털 자산의 거래, 유통의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 주체가 신뢰와 거래 공정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부분, 디지털 혁신의 원천인 데이터가 적극 개방되어야 한다는 점도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위해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격차 해소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들도 권리장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안전과 신뢰의 확보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개인과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이 윤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신망, 데이터 센터 등에 대한 물리적 재난, 재해, 해킹과 같은 사이버 위험, 자율주행차, AI 의료 로봇과 같이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 위험에 대해 적절한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규정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투명성은 인공지능과 같이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 그 개입 여부와 결정의 기준과 방식이 상대방에게 알기 쉽게 설명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디지털 감시, 위치 추적과 같은 부분을 규정하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 불법 유해 정보의 생산 유통을 방지하고 디지털 범죄로 인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절차를 마련하는 부분,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연대와 협력입니다.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상 디지털 규범은 그 수립과 집행을 위해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디지털 규범의 형성과 실행, 국가 간 격차 해소, 특히 디지털 관련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사회 구성원 간에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약속인 만큼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권리장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범위,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기탄 없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귀 기울여 듣고 반영해서 우리 사회의 길라잡이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새로운 디지털의 질서의 의미와 방향 이 주제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종합토론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추구해야 할 가치와 원칙 그리고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대해서 학문별로 심층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종합토론 진행은 박인규 차관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차관님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취지나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학회장님들께서 일정 부분은 저희들하고 쭉 같이 연구를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우리 송상훈 정책관께서 발표하신 디지털 권리 장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구축해야 될 디지털의 새로운 질서의 일종의 헌법, 헌장과 같은 성격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보다 심도 있는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그런 헌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9개 학회에서 나와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의견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말씀 안 하실 것 같고
끝에서부터 시작할지 가운데서부터 시작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홍인기 회장님 먼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리가 좀 불안하다 싶었는데 먼저 하네요. 무엇보다 이렇게 많은 준비해 주신 정부하고 기수대 감사드리고요. 아마 진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디지털 대변환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사실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 변화가 사회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송상훈 정책관님 말씀하셨는데 혁신을 추구하면서 그 혜택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두 개는 양립하기 참 어려운 가치인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의 사례를 봐도 혁신을 추구할 때는 많은 데이터를 가져다가 막 가공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프라이버시가 제한이 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도 하고 또 격차를 심화시키기도 하고 또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추구하는 나라에서들 보면 데이터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술 발전이 저해되는 두 가지 현상들을 저희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은 혁신을 추구하면서 그 혜택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라는 건데 사실 굉장히 어렵고 꼭 필요한 가치인 것 같고 그야말로 이 시점에서 가버넌스가 혹은 가이드라인이 권리장전이 잘 만들어져야지만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지면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시적절하고 중요한 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빨리 변화가고 있는데 아까 그 발전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는 아마 지금 10대들이나 저희 통신학회에서 보는 거는 뭐 지금 10대들이나 외국에도 그렇고 이렇게 메타버스라든가 가상 세계에서 이미 7, 80% 이상 시간을 쓴다라는 데이터들이 있고 해서요. 아마 그 세대가 10년 후가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가상 세계가 또 하나의 지금 인간 위주지만 또 가상 세계에서 또 하나의 사회가 벌어질 텐데 그런 걸 미리 보고서 준비하지 않으면 거기서의 격차나 사회 부조리나 이런 것들은 더 심각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주 잘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최근 들어서는 기술 주권, 기술 패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사실 이렇게 크지 않은 나라에서 기술 위주로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의 지금 생성형 AI라든가 외국에 비해서 데이터가 그렇게 크거나 거대하거나 거대 자본을 투입하기엔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권리장전에서 권리장전이나 디지털 사회에서는 저희 나라는 아무래도 데이터의 양보다 데이터의 질을 강조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데이터의 질을 아주 질이 높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생성하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디지털 사회로 변환한다고 하고 있는데 디지털 사회에서의 자산은 결국은 데이터가 아닐까 싶고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한국이 잘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가버넌스, 어떤 형태의 가이드라인이 지어져야지만 양질의 데이터가 형성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데이터를 생성하는 사람도 충분히 쉐어할 수 있을 정도로 권리를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거를 나눌 수 있는 방향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무엇보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변화하는 이 시점에 정부나 에서 많은 고려나 또 각기각층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잘 좋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양립할 수 없는 가치들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초기 자본주의 또 산업혁명 시기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부작용들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미리 예측하지 못한 또 그래서 대비하지 못한 측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반성에서 저희들이 이게 미리 디지털 심화 시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이런 헌장과 질서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우리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 많이 주셨으니까 정책학 측면에서 우리 김영미 회장님 정책학회를 대표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상명대 김영미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위한 그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게 돼서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여러 그 9개 학회에서 또 실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상당히 또 중요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최근에 이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참 숙고해야 되는 논의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아주 광범위하게 다양한 그 대상과 또 초점들을 이렇게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이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의미 있는 그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는 이 기술에 의한 사회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굉장히 이렇게 아주 역동적으로 잘 활용하는 이제 그러한 계층들도 있고 또 그것이 산업의 연관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계의 생태계도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갖고 가는 그 리더의 역할들도 있지만 또 격차라고 봤을 때는 따라가지 못하는 일부 대상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기술이 너무 빠르게 진보하다 보니까 진화하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의 이제 격차라는 이제 소외 계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심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해서 그 격차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어떤 방식으로 촘촘하게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들에게 격차의 대상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들어오게 해야 되는가가 앞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야 되는 한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라든가 이제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때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도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극이 생기고 정책의 대상에서 간극이 생기는 그 공동화 현상들을 사실은 데이터를 통해 갖고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되는 하나 이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 부분에서 누수돼서는 안 되는 우리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더 많은 공공의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유념해서 이제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각각 고유의 어떤 그 기술들을 이제 확보해서 이제 추진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각각 분절된 기술들이 플랫폼 기반으로 새롭게 이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벤처를 하는 여러 이제 대표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제 자기가 했던 콘텐츠 사업을 최근에는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이제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서 플랫폼 기반으로 좀 더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래야만 조금 더 넓은 생태계를 구축해서 사업의 어떤 시장의 영역도 활발하게 넓혀갈 수 있다라고 할 때 오히려 이제 산업, 경제, 이 공공과 또 환경 굉장히 이렇게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가장 이제 인프라부터 또 중간 단계 그다음에 디지털 심화라는 또 다른 한 차원을 더 높여서 들어갔을 때 각각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 과정에서 정책적으로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 때 훨씬 더 그 상생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단계 좀 더 들어가서 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가 중앙 정부와 또 이제 지방 정부 또 이제 지역의 문제가 이제 함께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 이제 전자 정부나 이제 디지털 정부 또 이 디지털 전환을 이제 빠르게 주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좋은 평가, 세계적으로 이제 좋은 평가도 받고 있고 이제 그런 이제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여러 그 해외 여러 나라들을 이제 눈여겨 보게 되면은 어쨌든 디지털과 관련해서 이제 선두 그룹에 들어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뭐 싱가포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또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런 북유럽에 있는 이제 몇몇 국가들이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뭐 이제 중국이 상당 부분 앞서가는 연구들이 많이 개진되고 있는 걸 또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패권 전쟁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싱가포르나 덴마크, 에스토니아 뭐 이런 그 북유럽에 있는 몇몇 나라들은 사실은 도시국가 정도에 해당되는 규모가 범위가 굉장히 좀 작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큰 범주 내에서 더 이렇게 주도적이고 더 큰 역량들을 발휘하고 있는, 그게 아마도 굉장히 큰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지역의 개념에서 이제 지역의 어떤 그 디지털 확산을 좀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우리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랬을 때 싱가포르나 덴마크 이런 북유럽에 있는 작은 규모에 있는 나라들이 사실은 디지털 전환을 치고 나가면서 이제 국가의 경쟁력, 영향력을 향상시켰듯이 우리도 이제 지역의 차원에서 이 디지털 전환을 좀 더 과감하게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좀 모색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어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최근에 그 이제 데이터와 관련해서 이 챗GPT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챗GPT를 활용해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일상화된 여러 업무들에 있어서 이 챗GPT를 활용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높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활용해 보니까 뭐 일종의 어떤 표절된 부분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활용성이 과연 높을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모여져 가지고 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자료들이 계속 올라올 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으로 기술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뭐랄까 가짜 뉴스라든가 잘못된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데이터로 그대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결국은 챗GPT에서도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잘못된 왜곡된 이제 데이터를 우리는 또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우리 사회가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 과정에서부터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직한 그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에 대한 부분도 한 번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따라서 우리 생활에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질 높은 데이터를 생산해 내기 위한 이러한 이제 그 시작부터의 단계도 이제 고민이 필요한 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사실상 이제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공개를 하고 있고, 또 생성되는 데이터의 수도 상당히 뭐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생성되는 데이터를 이제 공유를 하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라는 이 단계별 진화 과정을 놓고 봤을 때 공유와 활용이 생성보다는 아직까지는 심화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이렇게 분절된 상황이 아닌가,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공유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일로를 없애야 된다라는 부분. 그런데 뭐 항상 이야기해 왔지만 어떻게 사일로를 없앨 것인가? 이 디지털 심화에서는 그 사일로를 없애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몇 가지의 원칙들을 이 디지털 권리장전에도 일부 포함을 시켜서 실질적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그 과제들이 좀 담겨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생성되고 또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활용의 정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의 이 디지털 권리장전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의 대상별 또 분야별 또 그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요소들을 하나씩 좀 담아가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 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는데 홍인기 회장님하고 같이 그 데이터의 퀄리티, 질 높은 데이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고 또 데이터 정책이나 원칙 중에 이제 공유와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반영이 조금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유념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책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또 퐁당퐁당 하겠습니다. 우리 이혁재 회장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선 이제 그러니까 그 교육 쪽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교육도 이제 굉장히 좀 예전과 다르게 뭐 원격 교육이라든지 이런 이제 디지털을 활용한 그런 교육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비드 시대를 거치면서 대학교에서는 이제 원격 교육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고 관련된 환경도 이제 굉장히 구축되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더 발전시켜 나가면은 이제 대학에서 일반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들이 충분히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요. 뭐 지금 이제 일부 이제 그런 교육들도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디지털 권리 중에서 일반인들이 이제 교육에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많이 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러려고 하면 이제 제도적으로도 좀 뭐 정비돼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분들이 이제 뭐 대학교 교육을 들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고등학교 교육 그러니까 교육 과정도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으니까 어떤 과정들을 이제 들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여러 이제 원격 교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이제 결국 학점을 이제 그 수강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학점을 제공해야 되는데 학점을 제공하려고 하면 이제 대학교에 그 LMS라고 이제 대학교 학점 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 학생들 말고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께까지 이제 이거를 확장하는 게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대학들이 저희들이 이제 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를 위해서 여러 대학들이 이제 같이 그 교육을 하는 그런 것도 시도하고 있는데 학점 교류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이게 좀 그 복잡하기 때문에 거의 뭐 지금은 그냥 수기로 하는 비슷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이 학점 교류 이런 것들을 좀 자동으로 이렇게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마다 그 시스템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또 합치는 것이 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점 이제 앞으로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학점을 뭐 주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은 학점 교류를 위한 그런 시스템을 좀 이렇게 잘 만들어서 각 대학교에서 이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원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일반인들이 이제 좀 더 고등교육 같은 것들을 좀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좀 포함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지금 저는 이 디지털 혁신 촉진하는 뭐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쪽이 좀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사실 좀 지금 현재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챗GPT와 같은 이제 생성형 AI 기술인데요. 이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컴퓨팅 시스템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 같은 이제 전문가들도 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챗GPT를 많이 이용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이게 너무 로드가 많이 걸리면은 사용이 이제 제한이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제한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더욱더 이제 이 GPT 같은 생성형 AI가 더욱 활성화되면은 아마 이제 더욱더 이제 사용하는데 또 이렇게 제한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런 이제 이 생성형 AI를 더 이제 저기 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 기술적인 혁신을 좀 더 이제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접근권이 이제 중요한데 디지털 접근권은 이제 사용하는 그런 접근권도 있고 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접근권도 이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려고 하면은 그 생성된 데이터들을 어디다 이제 공유하기 위한 그런 이제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갖춰져 있어야지 이렇게 자유롭게 그 생성을 해서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를 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데이터를 이제 좀 자유롭게 생성하고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뭐 그런 플랫폼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추어진다면은 디지털 생성하는 그런 권리도 좀 더 이제 잘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교육의 문제를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아마 디지털 학습권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까 발표해 보면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 이런 아마 워딩으로 아마 지금 교수님 말씀 주신 거를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대학 현장에서 목도하고 계시는 그 역량 강화 중에서 실질화할 수 있는 실질화돼야 되는 그런 기반에 관한 강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역시 또 데이터의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자원에 대해서 좀 접근할 수 있는 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좀 되어야 디지털 혁신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 기준으로 이제 왼쪽으로 갔는데 오른쪽으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설동훈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사회학 회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입니다. 그 디지털 권리 장전 검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그 지향 가치 및 기본 원칙 15쪽에 있는 것 뭐 굉장히 잘 정리된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 4대 트렌드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한 가지 조금 이 의외의 사항을 봤습니다. 이 디지털 권리 장전인데 그러면 누구의 권리인가에 대해서 언급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작년에 뉴욕 구상에서는 디지털 자유시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영어 번역을 보면 Freedom of Digital Citizens, 디지털 시민과 자유와 연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권리 장전의 키워드가 다 있다라고 보는데요. 우선 디지털 시민은 누구인가? 우리 자료집 12쪽에 보면 국민의 권리와 주체별 책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곧 국민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할 때는 시민은 곧 국민이지만 시민 그러니까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 시민권 연구라는 그 하위 영역이 있습니다. Citizenship Studies라는 저널도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시리즌의 개념은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음을 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그 시민은 성인 자유민 남성이었고요. 20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복지국가가 왔을 때 시민은 곧 국민으로 등치될 정도로 시민의 영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시민은 곧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야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쉽게 말하면 국내 거주 이주민들은 자칫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듯하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디지털 시민 개념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제가 문헌을 찾아봤더니 사회학이나 정치학 쪽에서 나온 문헌 이 단행본만 해도 여러 권 있습니다. 디지털 시리즌십을 강조하는
그 2016년에 안소니 맥코스트나 뭐 2008년에 캐런 모스버거 뭐 이런 분들이 공저한 책들이 있고요.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이를테면 누구의 권리냐의 면에서 디지털 시민 내지는 시민의 그 디지털 권리로 확장을 해서 외국인을 애서 배제한다라는 뉘앙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석 안 하겠지만은 당사자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영역별로 그 시민권 연구 분야에서는 이 시티즌십 이 기본권이냐 아니면 특권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특권입니다. 포괄하게 되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대비한 권리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봤을 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4대 트렌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초개인화입니다. 초개인화는 개인이 모래알처럼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걸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초개인화로 보겠지만 사회의 관점에서는 사회가 조각나서 거의 모래알처럼 내지는 콩가루처럼 그 간을 그 부서져 가지고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사회를 이어주는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은 보통 사회적 고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소셜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회적 고립하면 흔히 그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를 떠올리기도 하지만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도 이 사회적 고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학계의 논의를 소개해드리면 사회적 고립이 묻지마 범죄를 낳지는 않습니다. 인과관계는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테러범들 내지는 묻지마 범죄를 자행한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사회적 고립의 그 뭐라고요? 하여튼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 시티즌십의 핵심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초개인화가 핵심 트렌드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합해내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심리학과 사회학에서 연구 성과를 보면 온라인 그러니까 SNS를 통한 간접적인 상호작용은 이 정서적 만족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묶어주는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시티즌십의 핵심이 오늘날에는 이른바 오프라인 사회와 온라인 사회의 구분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이 온라인 공간의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들을 통합할 수 있는 것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디지털 시티즌십의 그 이론, 사회과학적 이론화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통제와 경쟁과 문화 사이에서 그 유동적인 인터페이스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그 디지털 시민권 내지는 디지털 시티즌십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시민의 디지털 권리 장전에는 이 사람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다양한 학문 분야에 간담회를 하니까 이런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이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라고 하는 것을 큰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간접적으로 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초개인화라고 하는 것이 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 흩어져 버리는 그런 개인들이 아니고 개인화의 그 어떤 정도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하겠다는 의미에서의 그 초개인화, 개인이 몰각된다는 의미에서의 그 개인 초개인화가 아니고 개인의 맞춤으로 주는 것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고 있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도 이 주어를 국민으로 할 것인지 인간으로 할 것인지 국가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고민이 많이 있는데, 일종의 뭐 천부인권 같은 개념으로 가게 되면 그냥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한 그런 권리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국민으로 표현하든지 시민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표방하는 것이 이게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세계인에게 이제 제시하겠다고 하는 것이 목표이다 보니까 외국인을 배제한다든지 뭐 그런 요소들은 최소화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정책을 또 했으니까 이제 기술을 하시는 학회가 정보과학회가 남은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주시죠. 예, 정보학회 회장 고려대학교 이원주입니다.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가트렌드 3년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때부터 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아마 12월까지 하면 제 회장 임기가 마침과 동시에 요 3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할 것 같은데, 동시에 그 과정이나 또 처음 재작년 출발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나 뭐 이런 걸 좀 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3년 동안에 가장 크게 바뀐 게 무엇이냐면, 시간도 물론 있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바뀌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기술이 하나 바뀐 게 있죠.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지금 챗GPT, 바드, 라마2로 대변되는 LLM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저도 저희 학회 쪽에 이제 그 소사이어티 6개 중에 인공지능 소사이어티가 그 중에 한 개일 정도로 이제 AI가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이 변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제가 방학할 때 6월 중순에 LLM을 쳐다보던 시점과 지난 7월 말 8월 지난주까지 해외 출장 2번을 다녀왔는데, 제 전공과 좀 상관이 약간은 좀 있는 LLM 쪽 관련된 그 탑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정말 아주 굉장히 놀라고 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그걸 좀 쉐어를 드리고 또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사실 지금 저희 정보학회가 이게 보면 여기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이 학회 이름이 학과가 돼 있는데 정보과학과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공학과인데, 이게 50년 전에 선배님들이 이 이름을 지으실 때 아마 일본 쪽의 영향을 받아서 정보에다 과학을 붙이다 보니까 요즘 정보라는 단어를 많이 쓰이긴 하는데 학과, 디파트먼트에는 또 이런 이름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그러니까 컴퓨터과학, 뭐 인공지능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기정통부 쪽 기준으로 하면 뭐 소프트웨어 정책관, AI 정책관, 또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관, 뭐 모든 분야가 다 사실 저희 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쪽이 저희에서 좀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뭐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어제도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이제 중소기업쯤 되는 기업에서 이제 LLM 모델을 새롭게 이제 냈다라고 해서 이제 신문에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뭐 큰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 모델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 밖으로 꽤 오랫동안 인공지능이 잠깐 겨울잠을 한 뭐 15년 정도 자는 동안에도 열심히 연구했던 그런 회사들이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지 응용이 아니고 모델 쪽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그 제품 모델 자체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알파가 나온 지가 벌써 한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학계나 산업계, 특히 스타트업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 한 7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정말 저희 분야의 뛰어난 인재들은 줄 서서 앞쪽에서부터 다 이쪽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지금 이제 인공지능 뭐 최근에는 이제 인공 일반지능 제너럴 AI 가운데 이제 제너럴 붙인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게 단순히 뭐 언론에서뿐만이 아니고 현실에서 와도 피부로 느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이 인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이제 정부가 지난 뭐 6, 7년 동안에 알파고 이후에 잘 뭐 예산 투입도 하고 뭐 대학원도 만들고 해서 잘 리딩을 해왔고요. 오히려 지금은 가만히 냅둬도 학생들이 알아서 이쪽 전공으로 줄을 서서 가고 또 벤처를 만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이 굉장히 빠른 한 달 전, 두 달 전에 화두였던 것은 뭐 같은 ICT 분야에서도 한 1, 2년 전에 화두처럼 느껴지는 이런 굉장히 빠른 속도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지금 정부 쪽에 뭐 디지털 권리장전 포함해서 정부의 역할은 이런 쪽에 대한 뭐 투자를 줄이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 빠른 변화 속에서 어떤 원칙, 기준, 또 윤리, 뭐 규제라고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네거티브해서 그렇지만 뭐 좋은 의미의 규제, 법, 뭐 이런 쪽에 대한 것을 아주 빠르게 들어가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변화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오히려 이 필요한 원칙 기준, 뭐 결과적으로 이게 법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근데 그 법 이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윤리나 이런 쪽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아주 빠르게 지금 진행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과학경제 뭐 양성 쪽 한림원 이제 포럼에서 이제 제가 뭐 멘트를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정치 쪽이나 사회 쪽에서는 MZ 세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적어도 AI 또는 AGI 이쪽 분야에서는 MZ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알파 세대, 그러니까 이 알파 세대는 특징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을 거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다 보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뭐 저희 386 세대들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 공학 출신들이나 조금 쓰고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누구나 다 인터넷 쓰는 세상이 됐지만 지금 알파 세대들은 뭐 저도 전공이 컴퓨터지만 저보다 잘 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 AGI 또는 LLM이라고 하는 이런 뭐 소위 챗GPT라고 하는 뭐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업체 제품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젊은 세대들 특히 고등학교까지는 아니고요.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생들한테도 지금 다가가는데 과연 뭐 이탈리아처럼 잠시 챗GPT를 못 쓰게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원칙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저희도 기술 개발은 어차피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너무 좀 신경을 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디지털 권리장전 또 최종적으로는 이것도 아마 AI 디바이드라는 용어로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디바이드보다는 기준, 원칙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좀 명확히 해주는 것이 또 기술 또 스타트업 이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요 알파 세대라고 하는 요 세대들을 나머지 세대와 좀 약간 구분을 해서 이 세대들이 가져가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저희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주 빠른 속도로 그렇다고 너무 급조해서 또 이상하게 만드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요 디지털 권리장전 쪽에 좀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보면 국가별로 이제 뭐 장전에 대한 여러 가지 슬라이드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뭐 표현이 뭐 다 비슷하긴 합니다만 유독 이제 미국만 AI 권리장전이라고 해서 AI를 지금 따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뭐 EU 쪽에 그런 강한 그런 AI 규제를 뭐 반대할 거냐 따를 거냐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데 기술자와 또 법 또 사회 뭐 정책 행정 이쪽 분들이 다 모여서 근데 이 역할은 사실 과기정통부가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디바이드로 향하기 전에 뭔가 우리가 좀 AI 빠른 그러니까 AI보다 AGI라고 표현되는 알파고는 바둑에만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 모든 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AGI에 맞는 그런 새로운 기준에 대한 논의를 좀 본격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자연스럽게 디지털 권리장전에도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정부의 어떤 빠른 대응 이런 주문 있으신 것 같고 특별히
AGI에 대한 강조를 기술 어떤 개발의 속도를 감안했을 때 AGI에 대한 문제를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좀 가서 우리 행정학회 김서용 과학기술포럼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학회 아주대학교 행정학과의 김소영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권리장정 시작된 건 1689년 영국에서 빌 오브 라이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때 만들어진 게 이제 300년 동안 저희의 어떤 사회 질서를 지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민주주의의 기반이 이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저희가 이 디지털 권리장정 만들면 앞으로 300년 동안 이게 쓰일 텐데 제가 앞으로 30년도 못 살 텐데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중책을 맡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300년 동안 지배할 기본적인 규칙이나 룰이 뭘까라는 거, 새로운 질서를 디지털 신질서를 포함해서 새로운 질서를 갖다 담으려고 하는 그런 시각, 새로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그 새로움이라는 건 지금 해석하고 있는 어떤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의 중심, 사회학교 설동훈 회장님께서 잘 언급해 주셨는데 시민권에 대한 치열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인권에 대한 논의라는 게 결국은 이 저희 그 권리장전도 군주와 어떻게 보면 시민과의 관계에서 시민의 권리를 갖다 강조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디지털 권리장전은 누구 사이의 어떤 관계냐라는 고민을 좀 근본적으로 해보면 이게 결국은 기술과 인간 간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시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인권이나 이 권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인권의 역사는 역사상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진보해 왔습니다. 그 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인간이 아닌 주체한테도 권리를 주어져 왔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법인도 마찬가지죠. 법인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닌데 법적인 권한을 갖다 부여받았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 위의 생명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동물이나 식물에 대한 권리가 논의가 아마 197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보게 되면 한 50년 지난 사이에 어떻게 보면 동물 복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런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아닌 주체들에 대한 어떤 권리의 문제도 좀 같이 고민해야 앞으로 300년의 어떤 질서를 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주체가 있을 텐데 그 주체 중에 하나에 기술이 권리의 주체로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AI 로봇이라든지 이런 주체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권리 주체의 범위 내놓고 이 권리를 논해야 앞으로 300년간에 적용될 수 있는 논의를 담을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그런 논의들 좀 한번 왜 그러냐면 이미 이 권리장정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디지털 권리장전이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논의됐기 때문에 결국 한국이 좀 앞서간다는 건 새로운 질서를 담아야 된다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에 다른 분들 다 얘기하신 거지만 이 디지털이라는 게 실제로 질서상 보게 되면 지금 질서를 바꾸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의 틀에서 보게 되면 시간을 초월합니다. 동의하시겠죠? 그다음에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다음에 물리적 실체를 갖다 초월합니다. 공간이라는 게 가상 공간이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새로운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권리를 새로운 시각에서 좀 새로운 권리를 갖다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의 권리들은 모두 산 사람들을 위해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사람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죽은 자들을 위한 권리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스페인 정부에서 권리장정 만들 때 디지털 상속권, 그다음에 유언권, 그러니까 죽어서도 자기가 디지털 속에서는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부여한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시간적인 경계를 갖다 넘는 권리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리적인 어떤 제가 육체하고 관련되지 않은
소위 말해 정신적인 부분과 연계성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점점점 이제 연계성이 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재미있는 게 칠레가 좀 이 권리장이 좀 앞서갔는데 그때 선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뇌 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신경과의 관련성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권리적인 차원에서 좀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좀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면 포르투갈 권리장정에서 보게 되면 뭐 신경기술 사용에 대한 디지털 권한 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결국은 기존의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그런 권리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뭐 새롭게 논의되는 뭐 디지털 감염권이라든지 뭐 이런 논의들을 좀 이번에 좀 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두 번째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이 될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제 경계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국가 간 경계를 뛰어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재현하고 있는 이 그 디지털 권리장전의 국제 연대 및 협력 보게 되면 아젠다가 2개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쪽에 비해서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근데 요즘 생각해 보시면 다시 우리 대통령님도 보시면 이 지금 R&D 관련해서 국제 협력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ODA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굉장히 포지션도 작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이런 디지털 선도권이 굉장히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담을 수 있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보면 적정 기술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저희 권리 강화 이런 측면을 좀 권리장정이 좀 더 강화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 정도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저 발표할 때마다 조금씩 부담을 느끼는 게 앞에 부분에 이제 각 국이라든지 또 다른 국제기구의 어떤 움직임 이런 걸 쭉 소개하면 그러면 우리는 뭐지? 왜 우리가 여기에 해야 되나? 우리의 위치는 어딜까? 뭐 이제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교수님께서 새로움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채워나가면 우리가 또 원오브댐이 아니고 조금 더 모범적인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정치학회에서 와주셨습니다. 우리 장우영 부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 앞에서 설동훈 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유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의견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권리 장전이라고 할 때 기본적인 전제가 1차적으로 누구의 권리를 이야기를 하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좀 공유하면 좋겠다. 약 한 30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영국의 권리 장전이 태동을 하고 이제 그다음 미국으로 건너가고 이제 각 유럽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선언적인 어떤 형태 약간의 가공은 있었지만 유럽의 전역으로 일관된 규범으로 확산되는 이 과정을 보면 그 권리의 주체들은 국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경을 포괄하는 시민들이었다는 점이 상당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이 먼저 출발점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과거의 권리 장전이 수립되는 과정을 보면 그 권리 장전 수립의 이니셔티브를 누가 가지고 있었냐 하는 문제인데 엘리트 집단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 시민혁명기에 그 시민의 이해와 요구가 해서 50년, 100년 역사를 건너가면서 계속해서 관철되는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디지털 권리 장전도 혹여나 식자들의 담론으로 갇혀 있다가 이렇게 어떤
선언적인 형태로 나올 어떤 위험성 같은 건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왕이면 그 대중적인 캠페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아래로부터 소위 이제 어떤 이해나 요구들을 어떻게 체계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그러니까 대략 한 1990년대 중반부터 그 이제 각종 형태의 선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한국에서도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언 내지 헌장이 이제 프로포즈 될 때인데 이게 좀 어떤 차별점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게 상호주의 내지는 인류 보편적 가치 규범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데 이 중에서 우리가 국가적 자산, 국민적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권능을 담을 것인가 하는 스페시픽에 대한 이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뉴욕 구상 이후로 그 이제 언술들을 저도 이제 의미 있게 쭉 보고 있는데 이제 보면 어떤 시민의 권리라든지 공론장 부분을 이제 그 상당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권리장전이 만들어졌을 때 각종 좋은 안들이 다 그냥 포괄되는 어떤 나열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좀 더 중점적인 가치들이 좀 더 못 박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러니까 유럽의 권리 장전이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지속되고 발전될 수 있었던 어떤 축들을 보면 헌법에 의한 지배라든지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 즉 공화주의 헌정 체제라고 하는 거대한 프레임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디지털 권리 장전은 우리가 어떤 프레임에 의거해서 계속 해서 100년, 200년, 300년 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권리 장전의 상위 규범으로 안착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무겁긴 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권리장전이라는 용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먼 옛날의 권리장전의 발현과 적용, 확산 이런 것까지 이제 전부 포괄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 용어를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건 약간 메타포로 좀 이해를 기본적으로는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말씀 주신 것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정보통신정책학회의 이경원 부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그 많은 학회장님들께서 워낙 촘촘하게 다양하게 커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긴장감이 좀 더 높아졌는데요. 앞서서 그 정치학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의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권리장전이라는 용어를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인문계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세계사를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대입 시에서도 이제 세계사 과목을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이후로 권리장전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도 없고 사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 말은 그렇다면은 굳이 그러니까 저보다 선배인 세대인 분들은 좀 사용을 하셨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기에 이 권리장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좀 전에 이제 메타포로 생각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래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르고 이제 사용을 하셔서 아마 사용하셨던 분들한테는 익숙한 그런 용어가 되겠지만은 이거를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저희보다는 좀 더 영거 제너레이션 쪽에서 많이 받아들일 텐데 그분들이 좀 더 자기 그러니까 몸에 와닿는 그런 용어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권리장전이라는 용어를 제가 이제 그 이후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제 그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한 독재 그러니까 사회 내에서 한 힘이 어떤 한 사람한테 집중됐다가 이제 좀 분산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결과물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굉장히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러니까 인류도 어떤 시기에 어떤 힘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좀 반대를 하고 그걸 분산화시키는 과정으로 쭉 이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디지털 권리장전이라는 용어를 딱 그런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들었을 때 지금 뭐 온라인 플랫폼들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데이터도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어떤 그 이제 미래 디지털 세계에서의 힘이 거대 온라인 플랫폼한테 있다가 이제 우리도 좀 갖자 뭐 이런 선언처럼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거보다는 훨씬 더 밝은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각은 굉장히 암울한 시각이고 그거보다 좀 더 밝은 그 발전된 사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권리장전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발표 자료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그 강조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그 국제연대 협력 이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세계에서 그 힘도 많이 세지고 그다음에 물론 디지털 세계에서는 국경이 없지만 각 나라별로는 여전히 자기네 국경에서 이렇게 디지털 세계에서도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그 연대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유럽 EU가 지향하고 있는 뭐 DMA나 DS 같이 약간 수동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국제 협력보다는 조금 더 그 국제적인 리더로서 우리나라의 장점과 어떤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는 국제적인 리더로서의 롤을 좀 더 심도 있게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 권리장전이라는 측면은 약간 좀 저는 수동적인 그런 용어라고 생각해서 이 한국의 국제적인 룰을 포함을 한다면 조금 더 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용어가 좀 더 고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지금 쭉 이야기가 그 개인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저는 그 사회에서 가장 기초적인 구성원이 개인이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기업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 자료 이제 보면은 이제 5가지 지향 가치와 기본 원칙 중에서 저의 눈에 들어봤던 게 좀 전에 하나 말씀드렸던 이제 국제연대와 협력 말고 이제 2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디지털 혁신의 촉진, 그 다음에 공정과 포용의 실현 이 두 번째, 세 번째 가치가 또 눈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저는 기업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혁신 부분은 이제 뭐 기업의 원래 롤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은 이 공정과 포용 같은 경우는 이 공동 번영을 위한 그런 그 표어 그러니까 용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전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앞으로 디지털 세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정부가 다 온전히 해결할 수 없고 다 준비는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빈틈이 있습니다. 이 빈틈을 기업들이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에서 문제가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그 보완해서 담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기업의 역할을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혁신 부분에 기업의 역할을 많이 생각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공정과 포용 측면에서의 기업의 역할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영학회를 대표해서 김범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정보대학 원장을 맡은 김범수입니다. 오늘은 그 경영학회 상임이사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디지털 접근성, 표현 자유, 인간 존엄, 프라이버시 관련된 그다음에 격차 해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 이런 그 해외에 있는 관련된 유사한 자료들 보면 그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우리 디지털 권리 장전 그 초안 내용들 보면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더 넓고 포괄적으로 하고 있어서 더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디지털 권리 장전에 큰 앞으로 그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거의 역사로부터 앞으로 진화될 방향, 혁신될 방향에 보니 여러 가지 과거의 문제점들을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저희도 공감하고요. 이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 주체들을 포괄적으로 디지털 권리 장전에 잘 녹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회에서도 국민, 시민 또는 국민 또는 인간 그리고 사용자 기관으로서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 꼭 기술을 생산하는 기업뿐 아니라 기업이나 공공기관도 그것들을 사용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들 중에 차별받는 기업은 사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녹아져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러한 새로운 기술, 혁신적인 기술들을 만들고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그런 생태계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지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그들이 적절한 보호나 권리 보장을 통해서 더 잘 활용되어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그다음에 가치를 비전을 제시하는 게 이 디지털 권리 장전의 목표라고 이해를 했고요. 이러한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 주체들이 사회, 경제, 문화, 보건, 기후, 자연 환경 등의 변화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하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권리 장전에서 잘 녹여내고 설명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이러한 그 주체 외에도 요소별로 보면 디지털 자원의 요소로 보면 아까 많이 말씀해 주셨던 데이터의 생성, 관리,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거기에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는 것, 접근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소에 관련돼서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도 데이터의 보호 활용하면 균형은 어딘데? 어느 정도 보호하면 어느 정도 활용해야 돼? 중간에 균형되는 점은 있어? 없어? 있어? 하고 마구 다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나 환경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이게 1차원적인 보호와 활용 1차원적인 균형이 아니라 2차원적인 균형 축이 하나 더 있고 보호 축이 있어서 보호도 굉장히 잘 되고 활용도 굉장히 잘 되고 보호도 하나도 안 되고 활용도 하나도 안 되고 그런 패러다임이 있다는 것들을 좀 그 비전이나 가치에 좀 녹여놨으면 싶고요. 또 그 비전의 가치에 그거를 녹여내기가 너무 크면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디지털 권리 장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정책, 제도,
시스템 등이 있을 텐데요. 그런 데서라도 녹여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기술이 국제적인 제도화되고 국제적으로 많이 협력되고 활용되고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의 다른 기술도 점점 국제화돼서 많이 국제 협력이 필요하지만 AI나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 그 IT 기술의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외부 효과 정도의 규모의 효과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초거대 투자에 의한 성과가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어서 국제적 플랫폼 기업의 역할, 또 그런 기업이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또한 소비자도 소비의 유연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고 그런 조정이 없어서는 이러한 디지털 권리 장전이 전 세계적으로 효과적으로 확산되고 그걸 바탕으로 하는 우리 생활의 행복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러한 국제적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이 그 이거를 위한 국제 협력 기구 또는 포럼 등의 설치도 검토하시는 것으로 이해했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권리 장전이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만들어진 것이 운영되려고 그러면 그다음으로 필요한 건 이러한 권리 장전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확산될 수 있는 제도 장치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리 장전이 한 번의 이벤트나 다큐멘트가 아니라 그거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필요해서 아마 대통령님도 뭐 포럼이나 국제 협력 기구를 말씀하지 않았나라고 이해했고 그런 거가 되면 지속적인 검토 개선이 가능하고 가이드, 모범 제도 확산 이런 것들이 돼서 실질적으로 정책이 국제 간의 효과가 있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이런 권리 장전이 지속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맨 마지막에 발표하시는 분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궁금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우리 김범수 교수님이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번 다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데 혹시 여기는 지금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제 부원장님하고 ICT 대연합 사무총장님 그다음에 키스디의 김정은 박사님 이렇게 각 자리하고 계시는데 같이 일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저희하고 의견이 다르거나 뭐 그렇지는 않을 텐데 혹시 오늘 학회장님께서 주신 의견들 중에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없으면 그 온라인에서 질의한 게 혹시 있으면 답변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러면 온라인에서 질의 주신 분 있으시면 답변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또 각 학문 영역에서 제기되는 이슈와 쟁점 그리고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주신 우리 학회장님들 그리고 학회 임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간담회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많은 청중들께서 답글로 질의와 또 코멘트를 좀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을 다 전달 드릴 수 없는 점은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게시글로 올라온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 몇 가지 내용만 간추려서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의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짧게나마 디지털 외에 다른 수단이 없던 그런 비대면 사회를 경험하였기에 완전히 디지털화한 그런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가 다른 어른 때보다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 구성원의 기본 권리를 디지털 사회에 맞춰 선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소개 의견을 하나 드리면요. 발표 내용 중 국제 규범의 형성과 실행 등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 필요성에 매우 동의하는데요. 인공지능 분야만 살펴보아도 현재 EU,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방식, 절차나
내용의 그런 규율 형태를 채택해서 관련 산업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차원적 그런 다양한 규제 체계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규범 형성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 또 무엇을 준비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아마 질문도 여러 가지가 있긴 했었는데요. 아마 이 질문 두 개가 같이 오늘 종합적으로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내용과 이렇게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이 질문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질문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은 우리 박윤규 차관님께 좀 부탁을 사전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장님, 예, 그럴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질문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가운데 그런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국민들이 디지털 권리장전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도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개인적 수용성이 없다면 그 효용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이러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그런 사회적 수용성이 확보가 되어야 민간 그리고 또 이제 국민 사이에서 확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러한 확산이라든가 홍보,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후속 계획 등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고요. 여기와 또 같은 맥락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같이 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 심화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고 그 기본 방향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이후에 어떠한 구체적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그리고 또 디지털 권리장전이 헌장의 성격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화하는 그런 입법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후속 계획이라든가 홍보 확산 그런 측면에서 아마 문의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강대원 실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계신데 제가 말씀드려서 이게 맞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주셨던 말씀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아까 차관님이 약간의 권리장전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디지털 선언같이 사실 생각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촉발하는 여러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를 우리가 지향해야 하고 거기에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봤던 거고 권리장전이라고 해서 또 어려운 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지금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권리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분야가 또 일정 분야가 있고 기업의 역할과 내용을 갖고 있는 분야가 혁신이나 일정한 분야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책무를 또 부여하는 분야가 상당히 있어서 그런 걸 종합해서 보면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주신 말씀처럼 디지털 기술이 그리고 아까 이원준 회장님 주신 말씀처럼 아주 발전된 형태의 디지털 기술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의 사회 변화 그것이 긍정적인 거나 부정적인 거나 만들어지는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의 우리의 각자의 주체 역할과 권리 의무 관계 그리고 앞으로 지향해야 될 문제, 국가가 해야 될 역할 이렇게 포괄적으로 현재 좀 담고 있는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빠져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너무 많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어려움이 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전문을 보면은 굉장히 내용들이 축약이 돼 있는 시기고 세계인권선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카운터파트가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문제이고 그것이 여러 가지 촉발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에 대한 문제인 것처럼 과거의 권리장전이 절대 왕권에 대한 재산과 권리에 대한 보호 측면이었다면 새로운 시대에 만들어지는 부분들의 새로운 기술과 내용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라는 측면에 저희가 썼던 게 권리장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건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권리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그 안에 집어넣으면서 나타나는 법적인 문제, 법적 가능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좀 조금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 질문의 두 가지를 앞뒤로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의 선언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디지털 국제사회 앞에서의 새로운 디지털 선언이고 그것이 한국의 선언이 아니라 이게 촉발이 돼서 전체적인 새로운 세계 디지털 선언 같은 형식으로 이어지기를 저희는 희망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속에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때로는 입법화, 때로는 규칙화 이렇게 이루어질 건데 그 논의는 굉장히 터프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주신 말씀처럼 밑에서부터 또 공론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클 것 같고 그 안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뭐 국무회의 자료에도 있겠지만 로봇의 문제, 부여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새로운 권리에 대한 문제, 설정에 대한 문제, 디지털 자산의 문제, 개인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냐 보호냐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여서 지금 이제 처음 시작을 했죠. 공론의 장이라고 해서 오늘의 방송도 아마 그쪽으로 나올 건데요. 계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주제별로 만들고 권리장전 내지는 뭐 디지털 선언, 디지털 헌장 같은 게 만들어진 이후에 그 규정에 따라 헌법 이후에 개별 법률로 정하는 것처럼 새로운 내용들의 구체적인 입법들을 해 나갈 노력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공론의 일정한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들 또 학회장님들 MZ세대 쓰면 안 되는데 MZ 플러스 알파 세대 아까 주신 말씀처럼 그런 내용 국민 일반에 대한 의견 수렴 이런 거 계속적으로 거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강동윤 시장님 네, 전체적인 총괄해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박용희 차관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2시간 그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9개 학회의 학회장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소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강조를 해주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현 실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이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런 그걸 위해서 디지털 공론장도 저희들이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공론장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나아가야 될 원칙, 길 이런 것들이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쟁점 그리고 디지털 권리장전의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청취해 주신 우리 온라인 청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